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KBL 루머 앤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죠? 자, 2부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님, 아니 브랜드 브라운 SK에 온다는데 이 선수 매너 꽝인데 왜 SK에서 불러드는 선수가 많이 없었나? 사실 이제 이 브랜드 브라운의 이 멘탈 이슈는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예, 결정이 된 건 없어요. 네, 꼬라지를 부리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꼬라지를 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단 쫓겨났다가 다시 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잘해요. 네, 뭐랄까 선수들하고 호흡과 이런 부분에서 가동이 나 그런 선수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꼬라지를 부립니다. 그렇죠. 또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본인만의 꼬라지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지금 얼씨는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자밀원이에 대해서. 자밀원이는 어우 잘하는데. 네, 원래 이제 지난 시즌에 잠깐 들어갔다가 네네. 이제 이번 시즌은 제외죠. 네, 예, 이번 시즌 제외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직 브라운은 봐야 됩니다. 또 네, 묘하게 그렇죠. SK네요. 자밀원이는 올 시즌 끝난 다음에 면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찐님이 이우석 가드카드는 고육지체 갔던데요. 네, 그냥 함지주자 미션 성공이라고 봤어요. 네, 이렇게 명진아 정신 차리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현대모비스 따로 얘기하진 않는데 저는 이번 시즌 함지훈이 동나이 때 역대 선수 중에 거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것 같거든요. 저는 5년 재계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정말로 아니, 84년생입니다, 여러분. 한국 나이로 39이에요. 39에 이 정도 지배력을 가진 선수가 있느냐? 예.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되게 조용한 성격이고 이렇게 이제 막 화제가 엄청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39살에 이 정도 하는 선수가 없고 지금 현대모비스 상대한 팀들 어떤 감독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현대모비스 함준에서 시작되는 게 되게 무섭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최준영이 외곽에서 보면 그 멀티, 그 다재다능함의 어떤 지금 대명사로 보이는데 이 최준영은 맡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를 다 한다. 그렇죠. 현대모비스 유작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함지훈은 그 안쪽에서의 어떤 그 다재다능함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예. 함지훈은 제가 볼 때 출전 시간 좀 늘리잖아요. 예. 올 시즌 베스트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 이제 제가 취재를 많이 가니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함준 선수가 이제 이작 감독님이 사실 많이 혼을 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선수마다 이제 다루시는 스타일이라는데 이제 그만 좀 내요. 이제 예. 좀 해서 부록인데.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 내부에서도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저 나이에 저렇게 뛰는 것도 대단한데 아직 여전히 옛날처럼 다루신다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관계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그만큼 참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채택은 안 했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세근 대 함지훈 누구를 고르실 건가요? 네. 사실 지금 기량은 당연히 뭐 오세근이 워낙 위대한 선수니까 오세근을 이제 꼽을 수도 있겠지만 커리어를 봤을 때 네. 이게 참 함지훈이 참 대단해서 이게 그렇게 아주 쉬운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 커리어라는 게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선수들 어떤 평가할 때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오세근이 뭐 모든 면에서는 좀 더 나을 우위죠. 수 있죠. 네. 근데 내구성 네.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준 대단하고요. 음. 그리고 명진이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우석 가드 카드는 고육지책 같은데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이우석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멀티로 가야 된다. 최준영 같은 어떤 그런 멀티로 좀 가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다. 그쵸.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시작점이고 고육지책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우석의 그 재능을 갖다 개발을 하면서 서명진까지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모상욱님이 전성현과 문경은 전 SK 감독 선수 때 비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또 모상욱님 자매풍님인데 또 네. 29경기 연속 2개 이상의 3점슛 그렇죠. 기록한 유의한 선수다. 그렇죠. 그만큼 꾸준하다는 얘기고 뭐 리그 최고의 그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는 저는 문경은 같아요. 문경 전 감독. 네,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의 3점 슈터는 전성현이죠. 그렇죠. 그 전성현의 커리어는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문경은 감독의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아직은 아직은. 네. 그만큼 또 문경원 감독께서 워낙 대단한 슈터셨으니까. 네. 저희가 사실 그래서 지난 시즌 중에 한번 특집으로 그래서 각 이제 좀 관계자분들한테 막 여쭤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아직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또 이제 뭐 이제 문경원 전 감독이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뭐 슈팅에 집중했던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전성현의 뭐 오프 더블 무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는 그래도 문경원 전 감독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 커리어도 그렇고 저는 기량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경원 감독 오프더볼 무브, 그러니까 전성현도 좋지만 문경원 감독은 정말 다양한 패턴 속에서 했던 그 오프더볼 무브의 변환이 굉장히 좋았던 슈터거든요. 근데 전성현은 거기에 비하면 살짝 단순한 측면이 있어요. 핸드오프 플레이에서 슛, 그리고 코너로 빠져서였던 슛, 스크린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문경원 감독은 그 어떤 외곽 슛도 외곽 슛이지만 골밑 돌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됐던, 그러니까 내외곽이 되는 그런 슈터였다면 전성현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그게 아직까지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좀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KT 이상건님이 KT랑 DB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성이 안 좋은지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패배로 시즌 상대 전적 1승 5패네요. 그러니까 DB가 참 재밌는 게 가스공사한테는 거의 뭐 전패고요. 한 번도 못 이기고 있고 엉뚱하게 KT를 엄청 잘 잡아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6강 경쟁하는 원동력이 KT를 물고 늘어진 덕분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오브라이언트와 라렌. 그러니까 라렌이 라거나 타입의 선수는 잘 막는데 오브라이언트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외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렌이 이제 외곽 수비가 기본적으로 활동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맞는 게 많다. 이건 호운 선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운을 어떻게 막느냐인데 호운을 이제 박찬희 선수가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활동력 있는 그런 수비로 막았을 때 호운이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된다. 그리고 허웅이 또 강해요. 그렇죠. 네. 호응도 강하고 또 하나는 김종규. 그러니까 하윤기나 뭐 그 여러 이제 좋은 선수도 있죠 KT에서는. 근데 김종규의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의 최상급 아니에요. 근데 하윤기가 그 정도 높이는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KT가 이제 돌파 옵션이 많이 좀 사라진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매치업 상승 자체가 DB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대체적으로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KT가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의 어떤 진행을 못 짜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매치업 상승에 꼬이는 팀들한테는 더욱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DB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팀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팀 제가 KCC입니다. 저희가 KCC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그만큼 얘기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18승 27패 현재 9위고요. 주중에 이제 삼성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기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송교창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삼성전 결정을 했는데 뭐 지금 워낙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가능성이 좀 있는 부상이어서 아직은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6위 DB랑 승차가 1.5경기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강인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이 팀의 어떤 딜레마를 부르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CC가 지금 송교창을 만약에 무리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6강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송교창 선수가 사실은 시즌 중에 부상으로 많이 쉬었었고 거기에 다시 이제 올리는 상황에서 햄스트링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자칫 그 장기 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송교창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KCC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6강 마지막 스포트를 해볼 것인가, 혹은 이게 사실 한번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로 생각하고 조금 이제 일보 후퇴를 생각해 볼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될 법은 합니다. 왜냐면 또 KCC가 지난 시즌에 챔프전을 갔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비시즌 훈련 금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 60일. 요걸로 인해서 사실 KCC는 사실 전찬희 감독이 스타일상 비시즌 준비가 되게 중요하고 좀 스케줄을 좀 터프하게 잡는 편인데 여기 지난 시즌 챔프전 가면서 이 준비 기간이 짧아지고 또 이제 어떤 체력적인 어떤 누적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사실은 KCC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시즌 시작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음 시즌을 위해서 약간 이제 비시즌을 길게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CC가 기본적으로 송교창 선수가 올 시즌 끝난 다음에 군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군대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다소 무리해도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시즌의 어떤 운동 기간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는 올 시즌은 사실은 PO 6강을 딱 갔었을 때 승부가 안 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송교창의 기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수 보호 측면과 지금 팽팽하게 나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건 KCC가 결정해야 될 문제 같아요. 문제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KCC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찬영 감독이 팀 카라를 확고하게 만들면서 뭔가 비시즌 훈련을 많이 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KCC가 쭉 올라가는 활동력 자체를 극대화시키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KCC가 재작년부터 나오는 그 특징들이 뭐냐면 쉬었을 때 경기력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KCC가 지난 시즌 챔프전을 갔어요. 그리고 비시즌 훈련 기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여파가 있다?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챔프전을 갔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수들이 좀 더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은 쉬어줬을 때 뭔가 떨어지는 느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KCC는 기본적으로 선수들한테 굉장히 간대한 어떤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도 굉장히 괜찮고 또 여기에서 뭐 지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그럼 이거 선수들이 그럼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시즌인데 구단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자기들은 그냥 여기서 농구를 하다가 비시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또 가서 훈련할 때는 전쟁함들 또 세게 시켜줘서 우리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자꾸 안 좋은 현상이 반복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지난 시즌 보면 전찬영 감독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시즌이 아니고 쉬는 기간이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때 쉬어주면 경기력이 훨씬 안 좋아져서 온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또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쉬어주면 또 안 좋고 그게 한 3-4번 반복이 됐었어요. 이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더더욱더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에 그 이제 원성현 기자랑 제가 이제 삼성 얘기할 때 그 드래프트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학리그가 3월 말에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또 현장에서 막 여러 가지 막 루머들이 많이 들리는데 사실 원래 이번 다가오는 드래프트는 지난 시즌 얼리가 워낙 많이 나가면서 드래프트 풀 자체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간에 들리는 그냥 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소문 루머들은 이제 뭐 여준석이 어떤 1년 얼리설이 막 구단들 사이에서 막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사실 4학년들부터 3학년들이 되게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연세대 양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 구단 감독님들이 되게 극찬을 하는 선수고 고려대 문정현은 진짜 농구 똑똑하게 하는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2학년 때부터 에이스였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이제 고려대 박무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얼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그냥 돕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문 중에 뭐 일정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이 드래프트 풀 자체가 되게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이 로터리 픽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KCC가 지금 이제 송교창의 어떤 군입대 이슈 그리고 이제 FA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냐 이런 것들과 다 엮여서 뭔가 전력 보강의 측면에서 뭔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신인의 즉시 전력감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뭐 그런 이제 로스터 보강 차원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준석이 얼리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도 뭐가 있냐면 고대 이제 입학할 당시에도 이제 얼리를 조건으로 이제 입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준석이 근데 얼리가 이제 1년 지나고 가느냐, 2년 지나고 가느냐 뭐 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취재를 갖다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끝나고 나서 얼리로 간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준석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뭐 양준석이나 문정현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기량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또 저희가 또 이루는 것도 뭡니까?
비시즌의 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네. 취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재밌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또 팬분들이 제일 좀 재밌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비시즌. 프레시하고 좋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 이게 이루농구의 어떤 존재 가치가 아닌가. 그렇죠. 저희가 맨날 대가리만 받고 사과만 하고 이게 저희 존재 가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더 힘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KCC는 유현준과 이정현의 백코트 이거 과연 가지고 가야 되느냐. 네, 이런 동물이 생기죠. 그 수비가 너무 약해요. 그렇죠. 네. 저는 KCC가 좀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어 보여. 근데 이게 그런 생각. 그러면 유현준과 이정현 중 지금 KCC가 누구를 포기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지금 시즌 중 시점에서는 유현준의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창진 감독이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정통 가드에 가까운 유현준에 대한 신뢰가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유현준을 쓰되 유현준의 단점을 좀 가려주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라인업 운영하실 때. 근데 유현준이 이번 시즌에 뭐 이제 몸 상태 여파 때문인지 그 지난 시즌에 조금 덜했던 이 수비 이슈가 이번 시즌에 유난히 두드러지거든요.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도 뭐 수비 약점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지난 시즌에는 체력 문제가 없는 경기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거의 매 경기 수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KCC가 유현준을 꼭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정현이랑 묶어서 갈 수 있느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현이 또 이번 시즌 끝나면 FA지 않습니까? 이정현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같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전 백코트를 이 두 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어떤 옵션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한국 농구가 원로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클래식한 농구를 계속적으로 좀 그 고수를 하세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떤 학교냐면 용산고가 있어요. 근데 용산고 출신 감독님들이 이제 그런 그 경향들이 굉장히 심해요. 저도 이거 지금 굉장히 그냥 딱 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정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많이 전술적으로 유연해지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유현준을 고집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슛이 없는 선수들 잘 기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용산고 출신 뭐 예를 들어서 전창진 감독 있고 김승인 감독 있고 그 이전의 감독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 이게 원칙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유현준을 고집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감독님도 생각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 그 정통적인 어떤 농구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럼 이런 그 정통적인 그 어떤 틀을 갖다 만들었을 때 세부적인 약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메우냐? 정신력과 훈련량과 어떤 강력한 팀 칼럼을 메운다. 그 정신력과 그 활동력과 팀 칼럼을 메우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세 부분을 갖다 결합을 시키는데 그러면 일반 변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유석, 최준용 지금 그런 이제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선수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또는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송교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용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현준은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는 약해요. 예. 물론 번뜩이는 어떤 패스, 재치있는 패스, 그러면서 KCC의 어떤 정돈된 그런 이제 경기 운영 그리고 공격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마이너스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 KCC가 향후에 이 백코트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네. 만약에 이제 결단을 내린다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정현의 어떤 FA 변수, 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KCC가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비시즌 행보랑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변화가 많을 것 같은 팀이기도 하고, 송교창 선수의 군입대와 더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재밌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향후 행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T 현재 29승 15패 2위고요. 디비전 패했지만 오리온을 잡아내면서 예,
연패 위기 벗어났고 김동욱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김동욱 선수가 경기력이 괜찮더라고요. 복귀전에서는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현재 풀전력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압도적인 오리온전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전했어요. 네, 고전하다가 이제 나중에 벌린 이런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가진 것을 다 어떤 그만큼의 어떤 경기력을 다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좋진 않은 이런 느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네. 보기엔 굉장히 좋죠. 지금 이스쿠는 15패 2위이고 이전에 이제 연패를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제 상승세의 흐름이고 뭐 디비전 질 수 있었었고 근데 경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불균형이 있어요. 이 팀은 지금 가드진은 괜찮은데 지금 포드진이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폭망. 네. 그러니까 폭망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김동욱 선수가 복귀해서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되죠. 더 올라와야 되죠. 김영환 선수도 약간 부진하고 양홍석이 많이 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김현민이나 뭐 또 누가 있나요? 한의원이나 이런 선수들은 주력으로 쓸 수는 없어요. 롤 플레이어예요,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포워드들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 주력인 라렌이 여전히 네. 제가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허운과 라렌의 2대 공격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허운이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중간인가 뭐라고 그랬냐면 라렌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근데 그게 단지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마음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선수 스타일과 성향 그리고 조합의 어떤 문제이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컵대 때부터 이미 이제 이동욱 기자께서 이제 경기를 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지략 전술로 그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페어링을 시킬 수도 있는데 네. KT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한 시즌을 거의 다 치렀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재 감독님도 경기 후에 이 라렌의 공수 부진과 기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빈도가 적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성재 감독이. 그러니까 지난 경기 끝나고였나 이 라렌에 대해서 이제 몸 상태가 문제가 있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본인한테 물어 본인이 또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부진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비에서는 커버 범위가 너무 떨어지고 공격에서는 말씀하신 허운과 어떤 템포가 안 맞는 부분 예 그리고 포스트업을 시키기에는 팀 오펜스 밸런스를 좀 무너뜨리고 픽앤팝만 하기에는 이 선수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되게 소프트해지고 이런 딜레마들이 그냥 각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특징이 없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냐면 라션 토마스를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라그나는 트랜지션을 할 때 보면 이 트랜지션은 진짜 쉽지 않겠네 막기. 이런 느낌 들고 자밀원이가 1대1로 잡아가지고 골 밑에서 뭔가를 하는 건 저기서는 뭔가 결정이다. 승부처에서 어떤 히든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준수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 뭐 높이 대비 스피드가 나쁘지 않은 그런 편이다. 그리고 슈터치도 있고 슈터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선수가 근데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주력 가드, 주력 포워드들하고 뭔가 페어링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잘 맞느냐, 싱크로가 잘 맞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KT가 원하는 어떤 그 강력한 2대2 수비, 이 2대2 수비의 기복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도 라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 정성우라는 정말 좋은 수비수가 팀에 들어왔고 정말 제 역할을 120%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KT 2대2 수비가 그렇게 생각만큼 완벽하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저도 라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특히 단기전 가면 이게 되게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렌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비 범위가 좁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좁은 범위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대로 문제가 되죠. 상대의 이제 넓은 공간을 주니까 스펠맨이나 뭐 이제 원희도 3점을 던질 수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픽앤팝에서 그냥 오픈으로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좁은 수비 범위가 어떤 때 작용하냐면 2대2 수비할 때 밖에 깊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 로테이트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이제 하윤기나 양홍석 같은 이제 자원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KT가 이제 하윤기 없이 이제 조금 스몰 라인업으로 갔을 때는 그 뒷공간 수비가 되게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신장 대비 높이 대비 스피드는 좋다고 하지만 빠른 편은 절대 아니죠. 예, 그럼 이제 KBL의 지금 트랜지션 상황에서 어떤 수비에서 또 약점이 두드러질 수 있고 이거는 단기전에서 무조건 집중 공략 대상이 됩니다. 예, 무조건 공략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서원철 감독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단기전에서 상대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이거 반드시 그에 따른 플랜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되게 플레이오프에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떨 때 보면 폭발적인 어떤 득점력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까다롭지 않은 팀들이나 아니면 매치업 상성이 KT가 수월한 팀들 또는 맞아. 그 어떤 그 매치업 상대 자체가 좀 약한 팀들 이런 팀들한테는 그 양악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의 어떤 플레이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승부처에서 이 선수가 에이스로서 어떤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보탬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선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바꾸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왔죠. 왔고 그 KT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마이어스가 좀 살아나면서 마이어스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공수에서 그 유기적인 모습, 트랜지션 유기적인 모습 또는 허웅과의 어떤 2대 공격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바꿀 거 아니면 라렌과 마이어스의 비중을 갖다가 좀 이제 비중을 변화를 주면서 라렌에게 좀 더 많은 활동력을 요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동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 뭐랄까 라렌 때문에 좀 고전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KT가 뭐 나름 잘하고 있고 지금 부상자가 별로 없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보면 이제 가드진도 그렇고 포드진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로테이션 멤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는 정말 꿰어가지고 멋진 장수품을 만들어줘야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필요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승 36패 현재 10위고요. 이제 사실 휴식기 이후에 경기를 괜찮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다시 KCC 인상공사 SK에 연이어 대패를 당하면서 다시 이제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삼성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힉실에는 코어다. 이 두 선수는 강력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원석 선수 지금 비중이 좀 증가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바일이란 그 히든 카드가 SK전에서 스타팅 멤버를 뛰었는데 이 선수도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좀 아꼈는지 그 댓글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선수도 근데 좀 다듬어야 되죠. 이 선수는 잘 키워야 되고. 삼성이 지금 조직력과 어떤 그런 분의 한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 어떤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 삼성은 이제 지금 최하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결국에는 이제 리빌딩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원석 차민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코어를 힉시레로 가는 이제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고 진짜 저희가 뭐 차민석 선수는 일부 댓글에서 길게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결국에는 이원석이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삼성은 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원은 괜찮은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KT가 지금 정상급 선수들이 잘 깨지지 않는다면 삼성은 좀 미지수가 많은 에스펙터인 선수들이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약해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을 갖다 끌고 가기 위해서는 코어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맞아 있다 지금. 네. 김실의 힉스 그렇죠. 대신에 힉스 이제 재계약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저는 힉스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이 시즌 반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원석인데 이원석은 진짜 파워 보강이 시급해요. 시급하다. 네. 네. 이 선수 파워 때문에 사실 기복이 너무 심하고 지난 그 인상공사전이었나요? KCC전이었나요? 인상공사전 같은데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리바운드 한 개 잡았어요. 네. 박스아웃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그 골 밑에서 어떤 수비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동환 기자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센터가 스트레치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이다. 단 정말 로포스트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다 할 수 있을 때 안 그러면 이 선수가 그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원석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 때도 제가 이 이원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리바운드는 공격 리바운드와 수비 리바운드는 다른 영역입니다. 엄연히. 근데 이제 이원석이 이제 대학 때부터 보였던 특징은 뭐냐면 공격 리바운드는 이 선수가 스피드가 좋고 높이가 좋다 보니까 공격할 때는 뒤에서 이제 좀 스트레치 하다가 타이밍 보고 쭉 달려 들어가서 뛰면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정도로 공격 리바운드 높이 자체가 좋고 생산성이 되게 위협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비 리바운드는 박스아웃의 싸움이에요. 몸싸움고 밀어내고 포지셔닝의 싸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와 이런 거의 싸움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본인이 로우 포스트에 먼저 서 있다가도 상대가 몸으로 밀고 들어와서 포지션을 밀어내면 거기 그냥 밀려서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는 오히려 상대에게.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는 괜찮은데 수비 리바운드 생산이 안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맞는 빅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석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이제 높이가 좋은 선수고 빅맨의 기본은 리바운드 장악과 림 프로텍팅인데 이게 둘 다 되면 최고인 거고 근데 이원석이 이제 그런 어떤 1순위 유망주에 걸맞는 모습을 보려면 파워 보강은 결국에 박스아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원석이 뭐 정통적인 빅맨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5번에 가까운 그런 이제 몸을 갖다 만드는. 근데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링을 깎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안에 토쿤보형. 즉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스피드를 그 운동 능력 있는 선수니까 높이 있는 선수니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활동력을 늘리는 거죠. 늘리게 되면 공수 리바운드 참여가 다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예, 공격 리바운드는 이원석 선수 자체가 좋았던 선수니까 이제 수비 리바운드 거기에서 이제 버티는 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인 5번을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농구에서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원석이 그럼 뭘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땐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이원석은 그냥 좋은 빅맨, 딱 좋은 빅맨, 그리고 쓰기에는 좀 어떻게 애매한데,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김종주도 좀 그런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빅맨이긴 한데 좀 애매함이 있고 예전에 취반들 이종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애매하단 말이죠. 하윤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방향 설정을 이제 해가지고 정말 그 골밑은 내 영역이니까 내가 지배자가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차민서 선수 얘기할 때 그런 네. 이제 아마농구 무대에서 쉽게 가는 부분 신체적 우위를 네. 가지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골밑에서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바운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바운드라는 게 그러니까 파워도 기반이 돼야 되고 박스아웃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감독님들 되게 많이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종현이나 김종규나 이런 대학 무대에서 차원이 다른 피지컬을 가진 어떤 빅맨 유망주들은 사실은 박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리바운드 되게 쉽게 잡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아마 농구에서. 근데 이게 뭐 선수 사실 이게 뭐 이제 선수 탓만 할 수 없는 게 그냥 그런 무대니까 사실 본인이 100% 에너지 다 안 해도 이제 리바운드를 쉽게 걷어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건데 이게 프로 무대하고 외국 선수와 경쟁하고 그리고 웨이트 보강이 잘 된 프로 선배들과 경쟁할 때는 또 완전 차원이 다른 그렇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에 오면은 프로에 걸맞는 어떤 리바운드의 어떤 기술, 센스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스아웃도 사실 기술이 다 있다고 이제 지도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제가 좀 비판적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기본기는 계속적으로 익혀줘야죠. 그 선수 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수가 그럼 보탬이 될 게 뭔가 프로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프로 출신 지도자들 중에 그 중고교로 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 어린 선수들이 스카우트 해놓고 스카우트해서 거기서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환 기자와 저하고 이제 골밑 싸움을 한다고 쳐요. 당연히 이동환 기자가 이기겠죠. 그렇죠. 피지컬이 좋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박지혁이나 박세훈을 갖다 세운다고 쳐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그러면 기본기가 좋은 선수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뭔가 빼먹는 느낌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에는 국내 빅맨들의 국제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 원인과도 다 상관이 맞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피지컬로만 아마추어에서 지배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피지컬을 앞세워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선수들 스스로도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종현이 이제 고대 있을 때 평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종현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빅맨이었기 때문에. 근데 세부적인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테크닉적으로. 게다가 활동력이 떨어져요. 유명한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곽에 있었나? 골 밑에 있었나? 근데 3점이 비었어요. 근데 이종현이 안 나가요. 그 장면이 있어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농구를 가르쳤길래 저런 움직임이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었는데 즉 그 첫 번째는 중고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 선수들을 오히려 더 기본기를 혹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유망주분들은 고민을 만약에 프로로 갈 거면 지금부터 아무리 자기가 포지션 대비 그 동학년 대비 뭐 랭킹 1위라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기본기 훈련을 더 해야 돼. 안 그러면 프로에서 폭망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원석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차민석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모든 선수들이. 그렇죠. 그 자기에 맞는 걸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계속 왜 이렇게 오늘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원석이 지금 뭐 기복이 있는데 아주 좋은 선수인데 실전에서 쓰려고 하니까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못하죠. 워낙 포텐셜이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아쉬운 점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원 선수가 또 그만큼 가진 것도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진 것들이 너무 좋은 선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의 최근에 어떤 그 선수 기용 방식을 이렇게 보면 힉스하고 김시라가 코어이고 여기 이원석이 보태고 여기에서 롤맨들 이제 뭐 이동엽이 제가 볼 때는 김시래의 어떤 그 파트너로서는 가장 적격이다 지금 상태에서. 왜냐면 공수 밸런스가 그나마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가드진을 갖다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FA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셀렉게 80% 쓴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문제점은 있다. 근데 삼성이 지금 이렇게 선수 면면을 봐도 요 정도의 성적을 할 팀은 아니다. BC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더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3연패인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고 지금 시즌 끝나고 다시 또 그렇죠. 추스려야죠. 네. 네. 앞으로가 중요한 팀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21승 24패 현재 5위고요. KT와 가스공사에 연달아 패했습니다. 지금 이승현 선수가 빠져 있는데 이제 이대성 선수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을 하게 되면서 좀 전력적인 어떤 이제 마이너스가 좀 컸고 네. 이정현이 또 이제 괜찮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이승현이 부상, 이대성도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할로웨이, 박진철, 근데 이정현, 그렇죠. 한호빈 이 네 선수가 코어잖아요. 네. 코어에서 LG를 잡아냈고 KT와 가스공사한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도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전력은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머피 할로웨이와 박진철 요게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을 한다. 그렇죠. 이 트윈타워가. 네. 네. 그러니까 할로웨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선수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라렌이랑 좀 가장 대비되는 부분. 사실 맞아요. 라렌과 직접 놓고 대비를 했을 때 뭐냐면 할로웨이는 라렌보다 슈팅력도 비교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네. 사실 신장도 작아요. 더. 네. 작은데 라렌보다 뭐가 좋냐면 2대2 수비에서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해치, 드랍백 다 가능하고 뭐 블리츠까지 다 가능한 선수죠. 예, 그리고 공격에서는 사실 라렌처럼 막 1대1 포스트업을 막 기술적으로 뭔가 해보고 막 이러진 않지만은 이 선수가 이제 그 페이스업 돌파가 되다 보니까 이 옵션으로 파울을 얻어내거나 혹은 또 2대2에서 이제 돌진하는 능력을 통해서 페인트 좀 득점을 만들고 트레이션 가담도 좋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냥 오버롤만 봤을 때 라렌과 비교했을 때 라렌이 뭔가 더 다재다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실제 경기에서 건실하면 할로웨이가 더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라렌 선수에 대해서 너무 좀 이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너무 굉장히 다른 타입인데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건 할로웨이니까 제가 이제 굳이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런 강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즌은 사실은 할로웨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괜찮고 최근에도 좀 건실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옵션 같은 2옵션이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할로웨이는 진짜 특장점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골 밑에서 굉장히 견실하다. 그리고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속공도 가능하고 라거나의 어떤 마이너 버전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미드슛이 좀 약하긴 해요. 이제 그 부분에 약점은 확실히 있지만 그걸 메울 수 있는 골 밑에 어떤 지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좀 잘 버티고 있고 뭐 박진철도 괜찮죠. 그렇죠. 박진철도 지금 LG전도 그렇고 이 선수가 저는
그 하윤기 선수의 덩크를 블록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 빅맨의 점프도 달려와서 하는 뭐 이제 서전트 점프도 있고 제자리 점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보통 컴바인하면 측정을 하는데, 제자리에 서 있다가 올라가는 이 점프력과 이 높이는 박진철이 국내에서도 되게 손꼽히는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윤기가 신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빅맨 중에 하윤기의 그 투핸드 덩크를 블럭해낼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지금 국내 거의 없어요. 근데 박진철은 그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타이밍도 맞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기본적인 높이와 피지컬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로 수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물론 이제 아직 뭐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대2 페이스업 상황에서 이제 뭐 그냥 쉽게 뚫려버린다든지 2대2 수비의 어떤 노련미, IQ 이런 것들은 아직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승현 선수의 부재가 박진철의 어떤 그동안 숨겨져 왔던 포텐셜을 조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대학 시절 때 사실은 이제 운동 능력 하나만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들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그런 빅맨은 아니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 하나였죠. 파워, 그리고 운동 능력. 거기에서 이제 수비형 센터로 저는 이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지금 그 공격적인 능력이 이 선수는 좋지가 않아요. 뭐 포스트업도 그렇고 뭐 페이스업도 그렇고 좋지가 않은데, 이게 개발이 안 된 건지,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선수의 어떤 그 한계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수비에서의 어떤 탄탄함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고 프로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페이스업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할로웨이가 어떻게 보면 박진철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리온이 원투펀치가 빠졌지만 예상외로 나름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골 밑에 어떤 견실한 수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정현 선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네. 이제 KT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5점 올렸었고, 가스공전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이제 최근 몇 년을 꼽아봐도 가드 신인 중에서는 거의 손꼽히는 실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이우석 선수랑 더불어서 거의 최고급이 아닐까. 개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 예, 그렇고 사실 웬만한 시즌이었으면 신인왕 받았을 시즌이에요. 뭐 이제 클러치 지배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워낙 이우석이 지금 좋다 보니까 그냥 한 팀의 에이스급으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좀 경쟁이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그 작정현, 우리 오리온 이정현 선수는 테크닉도 좋고 좋은데 이 선수의 어떤 경기 지배력, 경기 지배력 자체는, 그러니까 이대성과 이승현이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KBL 리그에서는 이 지배하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고 특장점을 살려서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정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승현과 이대성이 이렇게 뭔가 이제 기틀을 마련하고 있을 때 이 선수의 어떤 빛나는 센스, 속공 능력, 그리고 클러치 능력이 굉장히 돋보인다면, 모든 것을 이것저것 해야 될 때는 의외로 그 실책도 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경기 지배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신인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이 부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 상대 팀이 얘는 에이스다, 집중 견제 대상이다라고 해서 수비를 당하게 되는 경우랑, 다른 에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가 어떤 에이스로 판단되고 그쪽이 집중 견제가 받는 상황에서 내가 플레이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 시즌 개막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감독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신인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선수 지난 시즌 괜찮지 않았나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팀에는 이 선수가 완전 에이스라고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그 어린 선수들이 하는 거랑 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어린 선수가 집중 견제 받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동혁 기자께서 방금 얘기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대성과 이승현의 어떤 2대2 그리고 이대성의 볼 핸들링에 대해서 상대가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정현이 사이드킥으로 옆에서 활약하는 것과 이정현이 지금처럼 얘는 에이스다라고 상대가 이제 생각을 해서 집중 견제 받는 상황에서 이정현이 그걸 뚫고 뭔가 해내는 거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엔 이정현 뭐 너무 어린 선수기 때문에 아직은 요걸 이제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 그리고 뭐 나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예. 예. 에이스로서 어떤 그 경기 지배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완전히 무너지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는데 이정현은 그렇지 않다. 음. 그래서 뭔가 이끌고 가려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좀 부족하긴 하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54경기에 맞는 체력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네. 이정현 선수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체력적으로 확실히 다르다. 일정이 막 터프하니까 되게 터프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대학 무대에서 수비력과 웨이트를 굉장히 잘 보강하고 왔음에도 이제 이 KBL의 피지컬을 아직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또 몸싸움 요령 같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파울을 하지 않고 몸싸움의 어떤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요령 같은 것들도 아마 계속 고민하면서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은 본인의 강점들이 더 쉽게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MVP 레벨에 근접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 시즌 신인왕 구도가 지금 굉장히 묘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제 빅4였었잖아요. 네. 이정현, 하윤기, 이우석, 이원석. 그 초반에는 사실 이정현이 좀 치고 나갔었고 하윤기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됐었고 이우석 괜찮네. 이원석은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 터질 거야. 요 순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정현이 앞서고 있다라고 단언을 못하는 게 이우석이 지금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정현, 그다음에 하윤기는 살짝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원석도 지금 그 퍼포먼스 자체는 두 선수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이우석과 이정현과 이우석 예. 누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우석에게 굉장히 많이 기울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정현이 잘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5라운드 때 페이스가 확 죽어버렸던 것이 좀 이제 아쉽고, 그러니까 기복이 있어요. 아직 기복이 좀 심한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리고 이우석이 4, 5라운드 때 그 타이밍에 거의 현대법에서 상승세와 맞물려서 너무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우석에게 무조건 좀 표를 주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이우석이 이제 가진 이 약점이 뭐냐면 이 선수는 기량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중고신이라는 약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를 받을 때 이 선수는 작년에 뛰는데 약간 이런 이제 변수들이 사실 작용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외부 변수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우석은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어떤 약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우석,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저는 이제 후보로는 이승우 선수도 같이 표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의견. 네. 저는 시즌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뭔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끝까지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도 가능성이. 이우석이 앞서고 있는데 이정현의 대역전 가능성 남아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좋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얘기실지. 네.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한국가스공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네, 가스공사 19승 25패 현재 7위고요. SK에 졌지만은 오리온 잡으면서 현재 이제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이제 6강 경쟁은 아직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선수단 컨디션이 이제 코로나 확진 여파로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특히 앤드류 니콜슨이 진짜 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 위주의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얼마나 최악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안 그래도 움직임이 그렇게 막 활동량이 많은 선수는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격까지 안 되니까 사실은 거의 팀에 가져다주는 이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좀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분명히 컨디션 올라오면은. 근데 니콜슨이 사실 허리 부상에서 처음 복귀했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경기력 보이다가 시간 지나니까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가스공사가 6강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1, 2주가 되게 중요해요. 네. 몇 승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6강 진출팀이. 그래서 이게 이 시점에서 가스공사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전에서 74대 71로 승리를 했는데 이때 니콜스 선수의 그 출전심을 확 줄여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승부처에서 DJ 화이트 선수를 넣으면서 겨우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유도훈 감독도 니콜슨의 컨디션이 최악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니콜슨이 그럼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수 마진에서 효율이 있을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가장 좋은 타입은 물론 공수 밸런스 굉장히 좋은 그런 타입. 근데 수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해야 된다. 수비가 강해야만 왜 강해야 되냐면 이 1옵션은 기본적으로 골 밑에 수비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골 밑에 수비는 모든 거의 근간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대가 약해져 버리면 이 팀은 아무리 다른 좋은 선수를 가지고 논다 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콜슨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좀 불안했어요. 사실. 공격은 진짜 너무 좋은데 가뜩이나 그 가스공사가 이대현 외에는 확실한 빅맨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 골밑 수비 누가 하지? 골밑이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한국가스공사가 빅3에서 공격으로 퍼부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유동 감독이 그런 어떤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공수에서 중시하는 그런 감독이니까. 좀 불안한데 이 불안함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정규리그 1위를 한국가스공사를 선택을 했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니콜슨이 처음에 이제 계약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저희가 이제 외국 선수 계약되면은 집중 분석을 저희가 해서 전달을 드리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 리그 영상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동환 기자가 완전 강조를 했고 유동 감독이 그걸 또 얘기를 했죠. 니콜슨 선수, 콜스나 우리 이동환 기자가 너 수비 약하대. 왜요?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 관련 자료 한 번도 있어요. 그런가요? 제작진이 찾아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희의 어떤 발언들이 선수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뭐 머리 더 박으면 돼요. 틀리면은 마레이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죠. 저희가 완전 잘못.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아직까지 딜레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았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콜슨이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가 정효근이 부상이 없어서 빅맨진 운영이 여유가 있거나 이랬으면은 이 여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동반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시너지가 나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국내 빅맨진 커버가 불가능한데 그럼 차바위 전현우 이런 선수들이 그걸 다 커버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니콜슨대로 안 그래도 활동력이 떨어지는데 부상 때문에 컨디션 안 좋은 경기나 결장하는 경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완전 가스공사 거기서 구멍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나 콤비 저희가 자주 말씀드릴 것 같은데 두나 콤비의 어떤 위를 극대화하려면 이 프런트 코트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비 부담이나 높이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 두나 콤비까지 컨디션 부상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팀이 기대치에서 확 떨어져 있는 이런 얘가 동반 하락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용병 전문가 우리 정지욱 점볼 편집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감독님들이 용병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란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그 선수들을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럼 이 선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데리고 난 다음에 이건 수비가 좀 부족해. 누가 뭐가 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바꾸려 하다 보니까 후유증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니콜슨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좋은 득점력을 가진 높이가 괜찮은 그러나 수비는 약한 그런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그러면 강력한 수비력을 지녔는데 공격이 안 되는 팀들은 데리고 가면 최상의 조합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니콜슨은 지금 두나콜 빅3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다른 지금 KBL 10개 구단 중에서 이 니콜슨 같은 타입의 선수를 받을 수 있는 구단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빅맨질이 두터운 팀 자체가 별로 없고 단점이 워낙 두드러지는 이걸 커버하려면 사실 국내 선수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선수 어쨌든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니콜슨의 컨디션을 올려서 두겸이 김낙현 선수가 화력으로 상대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즌 중에 그런 경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리머텍의 어떤 실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치는 시점까지 업앤다운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이제 단기전에서는 니콜슨 컨디션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두경민, 김낙현 컨디션 올라오면은 또 이제 저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의외의 어떤 반격, 복병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기본적인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단기전에서는 한두 경기 잡으면 그게 굉장히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스공사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6강만 가자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리고 단기전에서는 뭔가 되게 까다로운 상대 입장에서 예측하기 힘든 폭발력을 보여주면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네.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되면 과연 6강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좀 불안해요 상태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확률로 따지면 한 35.7% 정도. 35.7%. 네.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 64.3%. 네. 예. 아, 문까지만 고생을- 계산 빨리 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경기를 치를수록 니콜슨 선수의 어떤 수비 약점이 드러나면서 이게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죠. 두경민과 저런 니콜슨의 어떤 그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도 공격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니콜슨의 어떤 수비 부담을 국내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니콜슨 선수는 공격 일변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충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 딜레마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이 딜레마가 해결이 돼야 두나콜 빅3였던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동환 기자 얘기했던 최상의 신호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차바이 선수도 괜찮고 이대현 선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현우가 어느 정도 가세를 해줘야 이 두나콜 트리오였던 공격력이 좀 더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격으로 간다고 그러면. 근데 이 전현우 선수도 좀 기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낙현도 지금 좀 그 기복이 있어요. 여전히 그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거기에 따른 경기 여파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부활을 할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기복이 원체 심한 팀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코칭 스태프나 저희가 보는 기자들이나. 근데 가스공사는 예측 힘든 게 그날 슈팅 감각에 따라서 그 화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까봐야 알아요. 그래서 어떤 까봐야 날은 알아. 진짜 그래서 까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았나요? 원석연만큼 재치 있었어. 그런가요? 기분 좋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가스공사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게 까봤을 때 그날 슈팅 감각이 너무 별로면은 그 지난번에 그 김선영과 원희가 빠진 그 SK전처럼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와 뭐야 이런 느낌 들 정도로 100점을 막 쏟아부으면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개인이 그렇지 줘도. 않아요. 이게 경기를 코칭 스태프가 준비를 하고 선수도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그날 슈팅 감각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이제 저는 니콜슨 얘기했을 때 좀 동일한 게, 그러니까 니콜슨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수비 범위가 좁으니까 다른 4명이 그 부담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팀 케미스트리에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국내 선수 이해를 해줘도. 게다가 네. 이 선수가 수비 의지가 있냐, 그것도 이 부분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그쵸.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제 다른 4명이 그만큼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KGC가 맥컬러가 있을 때 사실 좀 그랬거든요. 예, 맥컬러가 수비 로테이션 이해도나 이런 게 떨어지고 수비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발은 빠른데 수비할 때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상호사 특유의 그 시스템을 나머지 4명이 확확 돌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부담이 되게 크고 이런 게 있었고, 지금 가스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니콜스는 한 번씩 리바운드 잡고 속공 갈 때 자기가 볼 몰고 넘어가다가 말도 안 되는 턴오버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국내 선수들이 화가 안 날 수 없어요. 그냥 밖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이게 사실 팀 케미스트리 그런 두경민 선수와 어떤 그런 민감한 문제도 다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 예, 참 개인 역량은 참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7위인데 지금 6강은 들어가서 있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팀이지만 뭔가 경기를 치를수록 점점 나아져야 돼. 이제는 정말 뭔가 그 진짜 진액을 짜가지고 정말 그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구단을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점점 흥미진진한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플레이오프 되면은 저희가 지난 시즌에 머리 박았다. 이 예상도 해야 되고. 제일 무서워요. 지난 시즌에 너무 제대로 틀렸기 때문에 맞춰도 못 맞춰. 틀리면 바보. 가장 무섭지만 근데 뭐 저희가 프로농구의 재미를 위해서 저희 한번 불사 지를 수 있다면 저는 불사 지르겠습니다. 아 크블 인생과 내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재밌죠, 재밌죠. 걔네들 더럽게 못 맞추거든. 걔들 진짜 못 그런가요? 맞춰. 아 그런가요? 네. 걔들은 정말 못 맞춰. 걔들 정말 허접이야. 네. 저희는 뭐 이제 팀전으로 하면 저는 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걔들은 이겨. 예. 아 좋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이제 크블의 인생 쪽에서 보시면은 또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뭐 방송을 크로스로 해도 되고요. 네. 이동환 기자를 보내거나 내가 글로 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